그 첫 페이지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 핀란드 하면은 뭐 그동안에 뭐 사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즐겨 그 먹는 그 자일돌검 이런 그 인상들 첫인상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언론 지상에 자주 언급되는 걸로 핀란드가 이 세계 행복 보고서 그 유엔 산하의 기관에서 발표한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 5년 연속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몇 개국이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156개국, 157개국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권이죠. 가장 최근은 59위 정도고. 그러면 이 핀란드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 순위 1위를 차지했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많은 이제 질문을 받는데 특히 이 북유럽 국가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르딕 국가들인데요. 이 5개국이 이 행복지수 전부 다 상위권입니다. 2013년부터 모두 상위 10위권에 들고 그래서 작년 그 행복 이 보고서에서 특집을 냈어요. 왜 이 노르딕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어떤 그 이 국가들이 행복한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지 그리고 이 높은 자유도 어떤 사회적 그 신뢰도 등이 있는데요. 그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어떤 편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가 작으면은 더 뭐 관리가 잘 돼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그럼 나라가 작아서 행복하면은 큰 나라들은 불행한가요? 오히려 큰 나라들이 그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들이 더 강대국이고 국력 발전에 유리하고 또한 시장이 크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유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추워서 잘 산다. 오히려 이제 적도 부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쉽게 얻는다고 하고 뭐 등등에 대해서 그런 건 쓸데없는 편견이다. 핵심은 고품질의 어떤 그 포용과 복지 제도, 그 시민 간의 어떤 신뢰도, 높은 자유도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노르딕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념 내전을 겪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행복 순위가 1위인 것은 참 놀랍다. 이념 내전을 겪은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죠. 특히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가죠. 자, 그러면 핀란드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지식인 사이에서 어, 많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핀란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4년 한 10년 전에 문정인 교수님께서 핀란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칼럼을 쓰셨는데 냉전기 핀란드의 생존 전략이 한국에 주는 값진 교훈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보수 쪽에 그 복거일 씨가 반론을 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주고받다가 정해졌는데 그때 좀 더 이런 이 논쟁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지켜보는 저로서는 좀 그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진보 쪽에서 또 사실 이 노르딕 국가들 북유럽에 대해서 안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동구권 몰락 이후에 그 대안으로 북유럽을 봤죠. 특히 이제 북유럽 중에 스웨덴을 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북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스웨덴은 사실은 유럽 전통의 강국이었고 그리고 뿌리 깊은 사민주의 국가이죠. 사민주의가 완성된 나라가 스웨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 동구권 몰락 이후로
그 대안을 찾던 우리 한국 지식인 쪽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정치, 뭐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해갖고 이제 좀, 좀 고개를 돌렸죠. 근데 이걸 그때 당시 이게 스웨덴이 아니고 핀란드를 좀 봤으면 어찌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지금도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 참여정부 시절 그 마지막 해에 우리 이제 성경영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직접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전 2030이라는 이 보고서를 역작을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 앞쪽에 있는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빨간 쪽은 제가 이제 붙인 거고요. 2005년, 2006년 당시 우리나라의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1인당 GDP도 올리고 그리고 복지 지출도 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이런 선진국들 그리고 북유럽 국가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비전을 보여준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공공사회 지출 규모도 증가시켜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어떤 기본 핵심이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가 좀 보면요. 그 이제 빨간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비전 2030 그 보고서에도 핀란드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따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복지 지출이 한 11% 정도 되는 걸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지만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이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좀 넘었죠. 그런데 최근에 환율 변경 때문에 이 3만 불에서 좀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아무튼 그때 비전 2030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 좀 왼쪽 아래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그런데 2005년 당시 핀란드는 그때 당시에도 4만 불 넘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리고 복지 지출이 20%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이 북유럽 국가들, 노르드 국가들 복지를 많이 해서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이건 뭐 엄연한 이 데이터입니다. 핀란드는 그때 당시 2005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조금 넘었고요. 그런데 지금 5만 3천 불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러면 복지 지출은 줄어들었느냐? 안 그렇습니다. 현재도 역시 오히려 그 복지 지출을 더 늘려서 30% 가까이, 한 29%, 30% 이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지를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같이 생각을 좀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핀란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보죠. 뭐 다들 잘 아시지만은 핀란드는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550만, 우리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공용어가 핀란드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지 이제 100년 조금 더 됩니다. 1917년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4천 불. 그리고 경제 성장률, 올해 성장률이 한 3.2%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한 1.5%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핀란드를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처음 이게 또 민족성부터 너무나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핀란드가 처음부터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말 북유럽 변방의 조그만 뭐 도시국가였어요. 어떤 나라도 아니었고. 그런 어떤 이제 춥고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그 6.25라는 어떤 민족의 아픔을 겪었는데 이 핀란드는 소련 그 공산대국과 두 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한 번은 침략을 당하고 한 번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년 갈등으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6.25와 거의 유사한 어떤 축소판 어떤 그런 어떤 전쟁 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2년으로 전쟁을 겪은 나라는 이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뭐 유럽은 전쟁을 진짜 끊임이 없는 그런 곳인데 뭐 민족 문제 등등이지만은 종교적인 문제 등등이지만은 아무튼 내전으로는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스페인은 조금 더 다르고요. 그리고 초고속 경제 성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 박정희 뭐 시대를 거쳐서 한강의 기적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정말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완전 폐허가 됐는데 8년인가 9년 만에 그 경제 복구를 해서 헬싱키 올림픽을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의 핵심 정책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정부 주도의 수출 주도형 성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많이 들어본 거죠. 그리고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고요. 민족성 시수라고 합니다. 시수가 이제 핀란드어로 좀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핀란드 대사관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은근과 끈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민족성과 많이 닮았죠. 그리고 말이 우랄 알타이어족입니다. 여기 이제 국문과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랄 알타이어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고 이제 국문과 출신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미국이나 어떤 그 유럽의 어떤 뭐 학자가 아니고 핀란드가 식민지 시절 때 헬싱키에 있는 어떤 젊은 교수가 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뭐 그거는 저는 어떤 독립운동의 하나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어순이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가장 배우기 힘든 알파벳을 쓰는 나라가 이 핀란드입니다. 뭐 사우나하고 온돌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생략하고. 그 이런 어떤 닮은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고구려 뭐 이때는 아주 뭐 강대국이었는데 그 이후로 중국과 뭐 일본 많은 이제 침략도 당하고 식민지를 겪었죠. 핀란드도 비슷합니다. 핀란드가 스웨덴의 이제 속국이었어요. 물론 이제 자치령이었지만은 뭐 중간중간에 뭐 반란도 있었고 이 러시아와 이제 스웨덴이 그 유명한 그 북해 전쟁 시절 때 인구의 반이 감소가 될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어떤 슬픔을 겪기도 했고요. 그 스웨덴이 그 점령을 하고 있다가 러시아한테 패하고 바로 러시아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때도 물론 자치권이 있었지만은 식민지 말기 때 그 민족성 말살 정책을 러시아가 벌여갖고 핀족어 그냥 말도 못 쓰게 하고 종교 자유도 박탈하고 엄청나게 이제 탄압을 하다가 어떤 젊은 이 애국자가 러시아 총독을 암살까지 하는 그런 저항도 했죠.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2년 전쟁 우리나라 6.25와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하자마자 바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내전 직전에 막 린치하고 암살하고 그런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지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남북이 딱 갈려져 갖고 전선을 형성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 결과는 이 우파가 이겼습니다. 우파가 이겼고 이제 좌파는 이제 이 소련으로 도망갔는데 남은 그 이제 포로 수용소에다 가다 갖고 이렇게 총살을 해서 죽이고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슬픈 일 중에 하나가 그 사망자의 한 15%가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폐허 상태였어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일어섰죠. 일어섰는데 뭐 그것도 이야기 다음에 또 하고요. 또 이 다민점 중에 하나가 이 독재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뭐 유명한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이제 독재를 했는데 8년을 더 장기 집권한 대통령이 핀란드에 있습니다. 케코넨입니다. 이 사람은 26년간 독재를 했고요. 핀란드 그 대통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핀란드 그 자기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케코넨 대통령 시절 때 경제 성장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핀란드도 아주 강력한 대통령 제도였어요. 교수, 뭐 교회, 그 이 주교, 뭐 목사 이런 걸 대통령이 다 임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제의 그 폐해가 너무 많아서 1990년도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원 집중제가 됐죠. 그리고 케코넨과 이제 박정희 대통령 또 재밌는 게 진짜 변신의 대가였어요. 케코넨 대통령도 젊었을 때는 아주 극심한 우파였습니다. 그 저기 빨갱이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나이퍼였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친소파가 됐어요. 대통령 시절에. 심지어는 그 후르시초프나 같은 그 소련의 그 지도자가 이 케코넨 대통령을 권좌에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뭐 이 핀란드 의회를 협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덕분에 정권 연장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 정도로 친소파로 완전 변신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안으로는 그냥 밖으로는 이 소련의 위협을 막고 안으로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킨 어떤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코넨 대통령에 대해서는 뒤에 또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가?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업데이트를 안 해서 죄송한데요. 뭐 지금이나 그때는 이제 비슷할 겁니다. 행복지수는 뭐 5년 연속 1위고요. 번영지수도 높습니다. 그 레가티움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국가경쟁력, 그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때 핀란드는 5년 연속 세계 경쟁력을 1위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기후변화가 큰 이슈죠. 제가 사실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세 등에 대해서 따로 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그건 다 생략을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현재 그 기후변화의 어떤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죠.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그 재생에너지 수준이 한 6%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이 에너지 중에. 근데 핀란드는 현재 41%입니다. 그 지금 뭐 이 러시아가 그 가스관 잠근다고 해도 뭐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의 한 반 정도를 이런 그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탄소세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탄소세를 실시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오랫동안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반 정도 됐고 이 탄소 중립을 2035년도에 완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유럽 국가 중에서도 스웨덴, 핀란드 나라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그 정권에서는 이게 좀 이제 후퇴하는 듯하고 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핀란드 하면은 교육이죠. 우리 젊은 엄마들 뭐 이렇게 교보문고나 큰 책방에 가보면은 핀란드 책들은 대부분 다 이 저기 교육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또 복지 지출, 특히 이제 조세, 세금이 높습니다.
44% 정도 돼요. 근데 OECD 국가의 어떤 평균이 한 3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낮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산나마린이라고 2019년에 그 이제 정권을 잡은 이 34살짜리 그 수상이 정권을 잡자마자 발표한 강령에 보면은 앞으로 자기가 4년 동안 어떻게 이제 핀란드 정부를 이끌겠다라고 온라인에다가 오픈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이 세금이 높은데도 1%를 더 증세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불만을 가지거나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우리는 세금 올린다 하면은 뭐 야단 나죠. 큰일 나죠. 정권이 바뀔 겁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도 사실 뭐 이야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복지가 무엇인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하면은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 사회적 약자한테 베풀고 시혜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이제 어떤 기본적인 뭐 고정적인 관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복지가 혁신을 위한 점프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성장, 뭐 또는 혁신, 성장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런데 혁신하고 나면 혁신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하고 나서 또 혁신해야 된다. 이걸 이제 또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혁신과 성장만으로 강조해서 이게 충분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이 사이에 복지가 들어가면 더 높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이 핀란드에서 찾은 어떤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가 단순한 어떤 시혜나 그런 사회적 약자 물론 그게 또 해야죠. 이에 대한 그 배품이 아니고 혁신을 위한 점프대이고 어떤 안전망으로서 뒷받침이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복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혁신의 열매가 성장으로 가고 성장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하는 이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패의 날이라고 이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실패의 날이 있죠. 우리나라도 행사를 하더라고요. 10월 13일 날 합니다. 근데 핀란드에서 제가 뭐 여러 회사들 어느 회사에 어떤 회사는 제가 이 등기 이사도 했지만은 이게 참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뭐 과제나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걸 갖다 감추면은 안 돼요. 그 회사나 그 조직에 더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핀란드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실패했네 축하하자입니다. 그거 다 오픈해갖고 같이 파티를 해요. 그 자기가 뭐 잘못됐던 그게 또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이런 것들이 어떤 혁신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 후진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복지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선진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이 복지 지출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복지 지출이 다 높더라고요. 좀 희한하게. 20% 이상입니다. 대부분. 물론 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좀 약간 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복지 후진국이었죠. 복지 지출이 10%도 안 되죠. 최근에 와서야 10% 올라갔죠. 뭐 인구 감소도 있고 뭐 그래갖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진국은 곧 복지 지출이 높은 나라가 아닌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지가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 뭐 그냥 게으른 사람들한테 펑펑 써갖고 나라가 망한다. 복지 망국론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그 비결은 곧 이 복지가 국가 경쟁력의 어떤 기반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이제 갖게 한 거죠. 사실 뭐 복지하면은 반대하는 쪽에서 뭐 우리가 매년 들어왔던 이야기죠. 예, 복지 망국론. 예,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해야지 나중에 복지를 하자. 그게 저는 아니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제가 뭐 박정희 시대, 뭐 전두환 시대 쭉 겪어왔지만은 복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1만 불이 돼야지 복지를 할 수가 있다. 1만 불이 되고 나니까 이 복지를 잘하는 나라들 봐라. 전부 다 한 2만 불 지금 돼 있지 않느냐. 2만 불 때까지 우리가 좀 참자. 그러다가 또 2만 불 되니까 3만 불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복지 선진국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이 언제 그러면은 이 복지 지출 20%를 넘었느냐. 2만 불, 3만 불 아닙니다. 제가 이거 뭐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이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달러의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냥 오버아웃으로 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니까 복지 지출 그 복지 선진국이 이제 2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0% 이제 겨우 넘겼지만은 20%를 기준으로 볼 때 20%를 넘은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적게는 3,000불, 많게는 1만 불이더라고요. 그때 이미 복지 지출 20%를 다 넘겼어요. 예. 핀란드만 하더라도 그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일 때 2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국가의 어떤 모델이 완성된 데가 1만 달러,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도 정치권이나 뭐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분들이 우리나라 복지하려면은 더 선진국이 돼야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의 전환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지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단순한 분배 또는 시혜가 아닌 혁신과 성장의 사이의 다리 또는 혁신을 위한 점프대이며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곧 복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보고 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뭐 우리나라 정치권 절대 이 세금 이야기 못하죠. 지금 뭐 저기 뭡니까 저기 그 부동산세 부터 해갖고 저기 상속세. 물론 이 세금 구조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핀란드는 상속세가 거의 없어요. 아주 낮습니다. 근데 그런 건 뭐 이게 전문가분들이 이 조세 쪽에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세금이 높은 나라다가 또 다 잘 살고 행복 순위가 높더라고요. 뭐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뭐 등등 노르딕 국가들 다 그렇죠. 그리고 빈곤도도 낮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도 높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그러니까 세금이 높을수록 불행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그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신뢰,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물론 높아야 되고 투명도도 높아야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러면 복지 혁신 성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핀란드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럽 내에서도 핀란드가 그 혁신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혁신 지수가 상당히 높죠. 물론 혁신
지수를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 1위를 마크하는 어떤 보고서도 있는데요. 그다음 아무튼 유럽 내에서는 꾸준히 핀란드가 혁신 지수가 높은 국가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EU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핀란드의 어떤 혁신 구조를 보면은 이제 정부 기관 쪽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이거는 이제 이원 집중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가 가장 상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부처가 나눠져서 뭐 혁신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예산도 다 뿔뿔이 뭐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요. 핀란드는 딱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NEC는 이제 교육문화부입니다. 그 교육부라고 보시면 되고 MEAE는 고용경제부입니다. 이게 크게 두 축입니다. 한쪽은 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한쪽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산업기관에서 그게 맞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청 등등 이게 각 투자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관찰하다가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핀란드가 좀 바뀐 게 있어요. 핀란드 이런 어떤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딱 입력해서 들어가 보면 뭐가 뜨냐면요. 팀 핀란드라는 글자가 확 뜹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약간 그 주황색 있잖아요. 이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컨택을 할 때, 여기 이제 담당자가 맞는 쪽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만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디에다 관심이 있으면 어느 부처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핀란드는 단순하고 또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팀 핀란드 안에 비즈니스 핀란드가 또 있고요. 그런 식으로 최근에 또 바꿨더라고요. 혁신을 끊임없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정부 조직 내에서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철밥통이 없고 자기 자리가 없어요. 고위직이 어떤 자기 사무실이 없는 고위직도 제가 많이 만나봤었고, 뭐 자기 사무실이나 비서가 없으니까 뭐 이런 어떤 이 조직에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핀란드의 어떤 혁신 원칙에 이제 이게 핀란드 어떤 정부 자료에서 제가 이제 뽑은 건데요. 국가 혁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했죠.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이제 도입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내세워왔고 한 나라가 핀란드가 이제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서 혁신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실험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나마린 정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핀란드를 세계 최고의 혁신 및 실험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 파격적이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추격자 모델이었죠. 경제 성장 그 과정에서 어떤 이 선도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추격자 모델부터 부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부 보고서나 뭐 어떤 이 책자 일단 뭐 그런 걸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실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험을 추구하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에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기본소득도 국가 차원에서 물론 이제 소규모였지만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정책들을 상당히 실험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폐기해버리고 또 만들고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연계돼야 돼요. 그러니까 혁신의 결과물이 매출, 수익과 연결이 돼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성장을 이루고 복지를 확대한다.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혁신의 어떤 그 역사를 한번 보면요. 1980년대부터는 대학과 기업들이 단순히 협력했는데, 사이언스 파크가 이제 1990년 초에 만들어져 갖고 중개자 역할을 하다가, 이 2000년대는 좀 더 치밀해지고 또 정교해지고 조직적으로 돼서 사이언스 파크와 가운데서 이 산학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역의 핵심 클러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클러스터에서 현재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핀란드 관련된 이 자료들을 보면은 항상 그 강조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 정책에 다 여기에 포인트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단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국민 모델을 엘리트로 만든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이쪽 인문사회학자들이 핀란드의 어떤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협동과 경쟁, 이 협동과 경쟁이라는 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절묘하게 같이 가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항상 경쟁을 강조하죠. 예. 경쟁이 당연한 거.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대장인 거죠. 모든 걸 이제 독식하는 거죠. 그게 신자유주의인데 경쟁이 없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참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협동을 해요. 그 협동을 어디서 배우느냐?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그 참관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정말 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축제사자,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제사자 공부하고 요즘은 뭐 대학에 들어와서도 뭐 취업 윤리에서 뭐 학원 비슷하게 지금 그 공부하잖아요. 대학에서도.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너무 그 학생들 너무 불쌍하고 가슴 아팠는데 대학 끝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서 평생교육, 그러니까 업스킬링, 리스킬링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핀란드가 비교해 보면은 교육 수준이 고등학생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세계 1, 2위를 항상 다투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핀란드는 계속 상위권이고 우리나라는 저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고령화되고 나이가 다는데 저도 지금 회사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얘가 맨날 그 공부 좀 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어떤 이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나라 평생교육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핀란드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전부 다 무상입니다. 박사학위까지 무상입니다. 한 10년 전에는 외국인도 다 무상이었어요. 박사학위까지. 그런데 중국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요즘 돈 받아요. 예, 박사학위들은. 그러니까 박사학위까지 전부 다 무상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나이가 들었어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그 세계 최초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좀 경쟁력이 떨어지네 하면 그만두고 학교를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고 또 새로운 어떤 합니다. 요즘같이 기술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저기 뭐 좀 너무 좀 딱딱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그 저기 우리 저기 그 TV 프로에 핀란드 저기 청년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했던 그 프로 있잖아요. 그 저기 그 뭐죠? 뭐 어서와 뭐지? 우리 뭐 대한민국인가? 거기 핀란드 청년 3명이 와갖고 이제 어 저기 이게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얼굴이 통통하고. 근데 이제 한국 분이랑 결혼해서 지금 핀란드에 사시는데, 그 이제 그 여자분은 제가 몇 번 뵀는데요. 그 이제 그 부인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그 자기 신랑이 다시 공부한대요. 음. 그, 남자가 영국의 옥스퍼드인가 거기 나왔어요. 거기서 공부하다가 대학 다 마치고 뭐 일을 좀 하다가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봐 해갖고 때려치우고 지금 저기 그 알토 대학에 다시 입학했대. 전공만 바뀌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 이 한국 여자분도 이해가 안 된대. 근데 그렇게 개인이 자기가 원하면은 더 리스킬링,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보장이 돼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어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힘들죠. 예. 그럼 모든 게 이제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가니까 나고 하면 끝장이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행복한 나라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우리 정부기관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도 이제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특히 이공계, 우리나라에 17개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100% 정부 지원입니다. 이 자체 조달은 우리나라가 한 5%?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도 없어요. 이 국책연구소들, 이공계, 뭐 이문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에 대표하는 이공계 국책연구소가 VTT라고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영어로 보면 뒤에 LTD라고 붙여져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LTD는 뭐냐면 회사에 붙는 겁니다.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유한회사. 공공기관에 이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핀란드, 뭐 사회주의 국가? 전혀 아닙니다. 완전한 진짜 자본주의 국가예요. 국가 기관에다가 이런 자본주의 그런 걸 전부 다 원칙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정부 보조 30%도 안 됩니다. 전 70% 가까이 자체 조달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핀란드 주변 국가, 그리고 핀란드 내의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결과물들이 뭐 대기업만을 위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 VTT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업 보고서 다운로드해서 보십시오. 그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외부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비 중에 30%가 해외예요. 해외로부터 연구를 수주받아서 연구 결과를 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국책연구소들 해외로부터 연구비 받은 게 있는 줄 아세요? 빵입니다. 빵.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요. 빵이에요. 갈라포고스 현상.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들이에요. 제가 이거 뭐 저기 산자부 뭐 이런 데 가서 진짜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했는데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이고 해외랑 같이 협력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R&D 투자가 세계 1위입니다. 정부 여기에서 세계 1위로 지금 4점 몇 프로를 쓰고 있어요. 해외랑 협력하는 거 제로입니다. 지금은 제로는 아니에요. 0.001% 정도 될 거예요. 해외랑 해서 같이 해야지
이게 같이 기술 교류가 되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 아니냐. 왜 안 하냐 하면 어떻게 국민 세금을 해외로 내보내냐.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제는 지쳐서 이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신용은 해요. EU 뭐 이런 데서 국가 단위로 하긴 하는데 그 주도는 누가 하느냐? 외국에서 다 주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끼어 들어가 갖고 좀 하고 있어요. 키아트 같은 데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하면 할수록 제 속만 타고요. 그런데 뭐 이런 갈라파고스 현상 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대덕 연구단지 등등 테크노폴리스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요. 클러스터 연구단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죠. 대덕 연구단지뿐만 아니고 뭐 대구에가 뭐 강원도 원주 뭐 부산 뭐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성경영 위원장님하고 저기 같이 광주 전라도 광주도 갔다 왔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의 100%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핀란드는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적으로 이 클러스터로 대표적인 곳이 이제 두 군데 저는 이제 뽑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또 하나는 오일류라고 있어요. 오일류, 네, 테크노폴리스. 우리나라 저기 뭐 대통령님들도 거의 다 한 번씩 갔다 오시죠. 고위 관료들도 꼭 가죠. 근데 갔다 와서 뭘 보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오일류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오일류가 제일 처음엔 저기 핀란드 저 북쪽에 조그만 저기 어촌이었어요. 인구가 한 12만. 예. 거기에서 낡은 그 우유 공장 건물에서 시작했는데 시의원들이 돈을 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로 들어왔냐면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주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조그만 오일류라는 소도시에서 시작해서 수도인 헬싱키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근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국가, 덴마크, 러시아로 지사를 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이죠.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 상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클러스터들, 저기 그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만 진짜 멋있게 지어놨는데 가볼 때마다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시의회가 중심이 돼서 모금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클러스터를 키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이죠. 클러스터도 성장을 하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죠. 근데 이게 시의회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 지역의 정치인들부터 이 클러스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다녔던 그 곳인데 이게 이제 융합을 진짜 잘하는 나라다. 우리가 이제 융합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산업적으로 융합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트루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바이오, IT, 뭐 이 데이터 이런 걸 한 곳에 모아놨어요. 한 곳에 다 모아놔갖고 뭐 제가 이제 뭐 자주 가는 곳입니다만 바이오 하는 사람이 옆 건물에 가면 IT 가서 뭐 물어보고 오고 같이 디스커션이 가능해요. 이걸 언제 지었냐면은 1990년대 초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갔을 때 가보고 너무 부러웠는데 그 반면에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 대전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아시겠는데 저도 여기 근무해서 잘 알죠. 연구소들 많아요. 국책연구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들 간에 소통을 거의 못합니다.
이 대덕연구단지 안에는 마을버스가 안 다녀요. 자기 차로 안 다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핀란드는 걸어 다니면서 얼굴 보고 미팅하고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 하면 뭐 뻔한 이야기지만 얼굴이라도 한번 본 사람이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서로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시로 얼굴을 보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융합이 되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우리는 너무 떨어져 놨어요. 너무 뭐 넓은 땅에 차지한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융합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지방대학에 이제 어려움이 많죠. 근데 뭐 그냥 문 닫는 지방대학 곧 몇 년 안에 여러 개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뭐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니까 참뭐 미대 뭐 예술대학 쪽 아예 문을 닫고 뭐 학과들 통폐합하고 대학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뭐 여기 번개치고 야단이네요. 나던데 핀란드는 스스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유명한 그 알토 대학이 2010년도에 세계 대학이 통합을 해서 대학 총장끼리 세 명이 모여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이 세계 대학이 뭐 그렇게 후진 대학이 아니었어요.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공대, 예술대, 그 디자인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들, 경영대, 헬싱키 경영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MBA 따고 온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은데 그 경영대, 공대, 디자인 대학이 같이 합쳐서 이 알토 대학이 생긴 겁니다. 그 지금도 그 피텍이라고 남서부의 7개 대학이 지금 통합으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 피텍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 30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지금도 이제 이런 어떤 교육 쪽에서 혁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혁신의 어떤 판단의 기준은 일자리하고 노동 생산성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뭐 지방 쪽에 이제 지금 이제 연말이라고 또 예산 뭐 싸움 저기 많이 하겠죠. 국회에서 뭐 소소애결리 만들어서 쪽지 예산 돌리고 해서 차차착 나눠주고 뭐 어떻게 하는데 핀란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과 고용 효과. 이게 떨어지면은 그 정치가 완전 뒤집어 버려요. 자리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다 싶으면 정책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실험 정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평생교육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해왔던 건데요. 이게 타이캐스라고 25년간 정권이 몇 번 이제 교체가 되는데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이 되어 왔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 생산성 증대 프로그램이에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각 사업장마다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최전선인 일터에서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한 겁니다. 그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게 올리게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휴식 시간을 어떻게 주고 일상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가족 정치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노동자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걸 25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전문 지식 같은 걸 갖다가 올리고 비가 엄청 오네요. 빗소리 들리십니까? 이건 이제 어떤 책인데요. 이게 이제 노르딕 자본주의라는 책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식 혁신 시스템과 노르딕의 어떤 혁신 시스템이 좀 다른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서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표 하나로 보면은 미국식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중심의 어떤 그 혁신 시스템 이걸 이제 챈들러식 혁신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챈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형 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관리형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포디즘, 대량 생산, 그리고 슈페트의 어떤 창조적 파괴,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주체는 국가와 대기업과 어떤 큰 연구 개발 기관, 어떤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렇게 해서 어떤 전략적 우위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승자 독식,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건데, 이 노르딕 국가들, 핀란드의 어떤 혁신 시스템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철학이 실험주의와 학습 경제, 학습 경제에 대한 뭐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쪽은 이제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트워크형이고, 그리고 이 동시에 혁신을 한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비밀 유지를 위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킹 한다는 거죠. 노동자가 스스로 관리자처럼 혁신하고 생산성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하고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은 이게 참 많이 이제 와닿아요. 미국에는 고도로 관리화된 어떤 이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 아니면 전체를 못 봐요. 담당자한테 뭘 물어보면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런데 핀란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은 뭐 웬만한 거는 좀 이렇게 다 알아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자기 연구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노동자 또는 연구자 스스로 관리자처럼 행동하고 혁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25년간 국가가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어떤 생산성 올리는 프로그램.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혁신인데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 소멸하는 지방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핀란드가 이제 그 아까 독립을 할 때 중앙 정부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방 의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정치적 배경에는 이제 중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트럴 파티라고 하는데 옛날 이름이 농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중앙당이 상당히 이제 큰 힘을 발휘하는데, 아까 그 26년간 장기 집권한 개코넨 대통령부터 중앙당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데요. 이 기본 강령이 뭐냐면 탈중앙이에요. 탈중앙. 그러니까 당 이름은 중앙당인데 기본 강령이 탈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해와 싸우는 당입니다. 지역 발전의 이해를 위해서 대변을 하는 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념은 별로 뭐 좌파 우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래요. 지역을 대표하는 당입니다. 중앙당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소멸, 지방의 위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당이 있나요? 전부 다 지금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수도권이고요. 지역 출신들도 다 수도권에 살죠.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호남당, 영남당이죠. 호남당, 영남당이 하나 합쳐져 갖고 지역을 대표하는 핀란드 중앙당 같은 당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정치적인 발언을 갖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의 어떤 자치권이 아주 절대적이고요. 이건 뭐 시간이 너무 돼서 좀 스킵을 하고.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뭐 자립도는 이제 핀란드가 뛰어난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권, 교육적인데요. 핀란드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99%의 어떤 정책 결정권을 지방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2위가 덴마크인데도 이게 저 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결정권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지역 혁신에 대한 어떤 과정인데, 이건 뭐 옛날 이야기 좀 빼고 가장 최근 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는 6개 도시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메가시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역 전체로 다 했는데 그냥 해보니까 결국은 도시 중심으로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메가시티 비슷한 식스시티 스트래테지가 현재는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클러스터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그 클러스터는 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산학연 클러스터가 어떤 계획된 닫혀 있는 클로즈드 시스템이면 이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산학연으로 뭐나 어떤 예산이 딱 떨어져서는 거기에만 써야 되는데,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속해져 있는 시민들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민과 지역사회가 들어올 수 있고 해외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적인 모델이 이제 탐페레라는 도시인데요.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 뭐 제가 간단히 했네요. 이게 데몰라 프로젝트인데, 여기 워낙 이제 잘 돼갖고 뭐 세계적인 기업들도 구글이나 인텔 같은 회사도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닫혀진 클러스터, 산학연 그게 아니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형식이라는 거죠. 이게 좀 참 독특하더라고요. 좀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정말 그 어떤 창의적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게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피텍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정책은요, 뒤에 이제 사회적 대타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중앙정부에서 뭐 계획을 딱 짜서 내려보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과 그 지역의 그 공업협회, 그리고 그 공업협회에 속해져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노조가 같이 참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 갖고 움직입니다. 근데 아니 지금 노조 이야기 잠깐 하면은 핀란드의 노동자 중에 한 80%가 다 노조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 대학에 속해 있는 사람, 이게 조선소의 용접공 이런 사람들이 다 대표가 들어와서 이런 정책들을 같이 디자인하고 만듭니다. 이 피텍이라고 하는 남서부 이 대학 네트워크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유럽연합에서 이 피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전통적인 대학 교육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꾼 어떤 성공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 사회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이쪽 그 정책 전문가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 뭐 시간이 너무 됐네요.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한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복지 혁신 성장의 상승안인데 바퀴 세 개보다도 하나가 돼 있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사회적 대타협인데요. 네. 어쨌든 이 노르딕 국가들이 통합지수가 가장 높고요. 우리나라가 이 신뢰도 통합지수가 최하입니다. 이건 뭐 많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건데, 그냥 뭐 이 본론만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대타협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1968년도에 케코넨 대통령이 아주 그냥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분열이 돼 있고 노조도 우리나라 민노총 뭐 한노총처럼 나눠져 갖고 상당한 좌파 그리고 온건 좌파가 나눠져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파업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핀란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제 경제 성장이 막 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케코넨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단은 그때 당시 또 이제 찬스가 온 게
여러 이제 정치적 뭐 사회적 분열이 있다가 이 연정이 이제 이루어진 게 1960년도에 계급적인 계급과 지역이 연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민당과 농민당 이 연대를 해서 의석 200석 중에 153석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되니까 이제 그 캐코넨 대통령의 중도당도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153석이 확보가 되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갖다가 이제 한 겁니다. 이때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일단 노조를 통합시켰어요. 그리고 정부가 노조 가입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노조 가입률이 30%. 근데 핀란드가 절대 노조 가입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이때 당시 뭐 한 30년 전에는 2차 대전 전에는 구구파가 특세를 해갖고 노조 가입률이 6%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탄압이 심했었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 30%였는데 정부가 독려를 해서 노조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노조 가입률을 높였냐? 이 사회적 대타협에서 결정된 어떤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려고 하면은 대선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조 가입률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타협의 완성도를 올린 거예요. 대표성을 확보하고. 사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한 10%밖에 안 되고 맨날 그 사회적 대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5% 10% 되는 이 대표성 가지고 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50%, 80%는 돼야지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핀란드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고 시장 경제를 발전시킨 가장 효율적인 보호 장치로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노조 가입률 이건 뭐 다 핀란드 이 자료입니다. 이거 노사정 이건 이쪽 전문가들 다 아실 테니까 중앙 집중 교섭을 먼저 하고 산별 그다음에 개별 개인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단체 협약 적용은 이 비정규직 포함해서 90%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적 대타협 대화에서 결정이 되면 거의 다 이제 전국적으로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지국가와 어떤 노동사회, 혁신적 기업,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뭐 조금 짧은 시간인데요. 그럼 이랬던 성과들을 좀 보면은 노키아 다 아시잖아요. 노키아 망했죠. 근데 노키아가 망하자마자 몇 년 만에 텐센트가 한 10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창업한 지 한 6년 되는 이 슈퍼셀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예. 창업한 지 6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2조 5천억,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입니다. 삼성보다도 1인당 매출이 훨씬 더 많았죠. 뭐 이런 어떤 혁신을 끊임없이 했던 어떤 혁신의 몸에 배이는 나라고요. 이거는 이제 또 이웰페어라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뭐 AI, 뭐 빅데이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렉트로닉, 디지털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보건과 이 복지를 같이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 디지털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를 이룬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포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헬싱키 그 수도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핀란드도 이제 복지 국가인데 사회복지 이쪽에 하다 보니까 이제 지출이 계속 늘어가니까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혁신을 하고 하다가 이, 이 사회복지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예로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병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이 이제 됐는데 의사가 딱 보기에 이 사람이 이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어떤 개인의 수입, 주거 환경, 뭐 등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회복지사한테 전화를 해요. 누구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좀 관리를 해달라. 그래 이게 이제 하나의 통화 시스템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이 전체 복지 그 비용의 한 2% 정도는 몇 년 안에 이 절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참 사실 이거는 뭐 제가 한 시간짜리 저기 다른 강의 자료인데 이걸 한 장에만 소개해서 죄송한데요. 또 핀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죠. 박능무 장관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던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혈액을 좀 뽑아서 그 이제 이 유전자 데이터를 축적을 해갖고 그걸 신약 개발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시작을 했고 핀란드가 이제 두 번째로 영국과 핀란드가 이제 이어서 했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전체 국민이 550만인데 그중에 50만 명의 혈액을 이제 기증받아 갖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국민 건강에 신경 쓰겠다까지만 했으면은 그냥 그러니 했는데요. 제가 놀란 게 이겁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 몇 년도 안 되죠. 국민의료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법이. 이게 뭐냐면은 핀란드 안에 있는 민간 기업과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귀중한 이 정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단 핀란드 안에서 이러니까 세계적인 이 제약기업들, 여러분 다 아시나 파이자, 노바티스, 머커 이런 회사들이 핀란드에다 연구소를 세웠어요. 뭐 경쟁적으로 와서 이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늘어나죠. 그리고 이런 이 세계 탑의 그 제약회사들의 그 기술 노하우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뭐 양득이 아니고 정말 이런 어떤 정책적 결정이 이런 혁신을 불러오른다. 그리고 어떤 과감한 제도 혁신을 통해서 세계 최고 어떤 기업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어떤 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냥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또 싫어하겠죠. 우리나라 그 국민 세금으로 왜 외국한테 주냐 또 이런 이야기 또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이 선순환 성과로서 추격형에서 선도형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판단하는 기준을 기술 무역 수지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특허료를 많이 내면은 그만큼 이제 추격형이 되겠죠. 우리가 특허료를 많이 받으면 선도형 국가가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계속 돈 벌어서 남 좋은 일을 해주고 있죠. 핀란드는 이 선도형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정부 보고서들 보면은 성공률이 98%입니다. 실패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실패할 수 없는 과제들만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업화 성공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뭐 지적을 제가 계속 해왔지만 바뀐 게 별로 없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과 혁신도 역시 핀란드가 상당히 뛰어나다냐. 우리나라는 너무나 좀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쪽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는 최고 열심히 하고 최고 많이 하죠. 근데 핀란드랑 비교를 좀 해보면요. 핀란드가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부를 좀 덜 합니다. 그런데도 능력은 뛰어나죠. 이런 청소년 학습 능력이나. 자, 뭐 이건 그렇다 쳐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평생 교육과 훈련. 이 성인이 되고 나서의 이 직업교육, 대학 졸업자 기술, 경제활동 인구의 어떤 디지털 기술, 기술자 채용. 이거 보면은 핀란드가 뭐 이런 건 1위고요. 우리나라는 제 뒤에입니다. OECD 국가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이런 업스킬링, 숙련도 향상, 리스킬링, 새로운 어떤 기술 습득이 너무나 부족하고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울 뿐이죠. 이거는 이제 산나마린 이번에 2019년도에 여기 재미있는 건 장관이 17명인데 여성이 11명이에요. 그 11명 중에 30대가 또 4명입니다. 장관이. 그러니까 젊고 여성 파워. 뭐 이건 그 저기 양성 평등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34살짜리 이 산나 마린이 딱 집권하자마자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다 번역해 갖고 좀 갖고 있는데 이겁니다. 포용 이 정부의 현재 산나 마린 정부의 모토가 입니다. 포용적이고 경쟁력 있는 핀란드입니다. 예,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고용률을 올리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금도 증세하겠다. 근데 뭐 그냥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 진짜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 놀라운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 보고 참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더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 내년 경제 성장 예측이 낮아진다. 참 걱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존재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평소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르딕 복지 국가에서는 경제는 국민을 위해 관리되면 그 반대는 아닙니다. 경제는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의 경제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짧은 것이 저한테 어떤 울림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이 핀란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있는 겁니다. 한 명의 젊은 사람도 배제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되고 한 명의 노인도 늙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 참 심각하죠. 뭐 노인 자살률 세계 1위고요. 지금도 이 순간에 지금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고통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 좀 가슴 아프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혁신과 실험을 하는 나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2012년도에 영국의 어떤 그 노동당 단수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아메리칸 드림 알잖아요. 저기 제 어릴 때는 진짜 미국에 유학 많이 갔죠. 지금도 기러기 아빠 해서 많이 보내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영국인 노동당 당수가 아메리칸 드림을 원한다면 핀란드로 가라고.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필립 코틀러라고 잭 윌치, 빌 게이츠, 피터 드러거와 함께 4대 비즈니스 그룹, 스승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노르딕 자본주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 미국 자본주의는 이미 좀 생명이 좀 떨어졌다. 그 노르딕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그 미국에서부터 양식 있는 지식인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이
하고 그땐 대안으로 이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핀란드 하면은 사회주의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해서 그 장기 집권한 그 케코넨 대통령이 친소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 그 당시 그 서기장 프루시초프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되어도 우리 핀란드는 독재국가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이 독재자이지만은 26년 독재자이지만은 자기 어떤 철학은 확실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